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섭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전읽기에서 선생님이 예고했던 바와 같이 맹자를 가지고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죠.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인간의 본성. 네, 인간의 본성은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나 그 다음에 정책이나 모든 제도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다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맹자를 보겠는데요. 이 맹자는 그런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서도 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면서도 책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맹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사서 삼경할 때 사서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책이죠. 논어, 맹자의 맹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학, 중용 이렇게 사서라고 하는데요. 삼경이라고 하면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식층이나 지도자들은 이 사서 삼경을 읽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양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정계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맹자가 도대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중국 전국 시대에 활약했던 맹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맹자와 여기에 맹자는 요건 책 이름이고요.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건 사람이죠. 근데 이게 전국 시대란 말이 보이죠? 전국 시대. 흔히 춘추 전국 시대 그러는데요. 네,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선생님 별도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써놨죠. 네,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약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혼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수많은 제후의 나라들이 서로 땅덩어리를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던 그런 가장 오랜 분쟁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전쟁의 시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춘추 시대는 이제 403년까지 끝나고요. 403년까지가 춘추 시대고요. 이때는 약 170개 나라가 싸우다가 마지막에 5개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남게 되는데, 춘추 시대는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전국 시대가 바로 이 맹자가 살았던 시대인데요. 맹자는 이제 403년에서 221년까지 요때 그래서 한 200년이 좀 넘죠. 맹자가 이때 이제 살았는데 이때는 7개 7옹이라고 그러죠. 전국 시대 7옹. 이렇게 아주 그 백성들이 거의 도탄에 빠졌다고 봐야겠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나라들끼리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아픔이 있던 시대가 바로 전국 시대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돌아와서 중국 전국 시대에 활약했던 맹자가 쓴 책이다. 맹자가 태어난 곳은 오늘의 산둥성 저우정시 에 해당되는 추나라였다. 그렇습니다. 추나라가 나중에 이제 그 제나라의 복속이 돼요. 네, 그래서 제나라 뒤에 제나라 얘기가 나옵니다만 맹자의 본명은 맹가였습니다. 이름이 맹가. 공자가 죽은 지 약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맹자의 출신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랬어요. 단지 어머니가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삼천지교, 유명한 말이죠. 흔히 맹모 삼천지교 그러는데요. 이 천이란 말이 옮긴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여기 요약 정리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천이라는 글자 보이죠? 이 천은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맹자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녔냐 그랬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꾸 환경을 바꿔준 겁니다. 처음에는요 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맨날 우는 신용을 하고 제사 지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시장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맨날 맹자가 시장에서 장사치들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흥정하고 그리고 돈을 밝히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서당 근처로 옮겨가요. 서당은 바로 공부하는 학교죠. 학교 근처로 갔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책을 가까이 하고 글을 짓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3번 이사간 끝에 맹자 엄마는 맹자를 서당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상가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게 만들려고 자신이 짜던 배를 잘랐다는 맹모단기란 말도 보이죠. 네, 단이 자르다 그 말입니다. 맹모는 맹자의 어머니가 짜던 옷감에 배를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맹자가 이제 그 자사의 제자들에게 가서 공부를 배우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이 맹자가 이제 엄마 나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엄마 그때 마치 배를 짜고 있었는데 너 잡아 그래가지고 배를 짜면 보통 60cm 이상 길게 2m 이상 길게 짜거든요. 그걸 배를 짜다 그냥 가위로 뚝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배가 원래 2m 이상 쭉 이어져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무섭게 되겠죠. 네, 그래서 봐라 공부도 하다가 중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서 유명한 맹모단기라는 고사가 나온 겁니다. 자, 맹자에 보면 여러 사람을 통해 공자 사상을 사속했단 말 보이죠? 사속이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의 사상을 좋아해서 계속 공부해서 익히는 걸 말합니다. 맹자는 굉장히 공자를 좋아했어요. 공자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마천의 사기에 보면 역사책이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한테 배웠다는 내용이 나오는 바 맹자가 공자 사상을 깊이 공부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까지 200년이 넘는 전쟁기간입니다. 우리 6.25 전쟁 3년 4년 했는데 200년이 넘는 전쟁을 했으면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괴되고 죽고 삶의 터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전란이 입술던 시기입니다. 자, 공자가 활약한 춘추시대에는 제후의 나라가 170여 개가 이뤘어요. 그 전에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딱 망하니까 온갖 제후들이 이제 나도 왕할래 이래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부터 서로 이제 제후들이 싸우게 되죠. 그게 170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5개 나라만 다 살아남게 되는데 나머지 나라는 전부 5개 나라 속으로 다 망해서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전쟁의 그 승패가 계속 엇갈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맹자가 살던 시대에는 7개의 제후국을 이제 전국칠웅이라고 그러는데 7개의 그 영웅들이 활약하던 시대죠. 이때 이제 뭐 손자병법도 이때 나왔고요. 오나라, 월나라 뭐 이런 나라를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이들은 춘추시대보다 더 높은 생산력과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 보이네요. 시대 상황 배경이 나오는데요. 더 높은 생산력과 강한 무력. 자, 생산력이 좋아지고 무력이 좋아졌다? 뭘 의미하죠? 네, 이땐 철기를 사용하게 돼요. 철기 사용. 그러니까 무력이 좋아지죠. 철제 무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쟁기를 깊게 논을 갈 수 우경, 소를 이용해서 우경. 그 다음에 생산량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경제가 막 활성화되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7개 나라가 서로 천하를 제패하는 얘기는 다 천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제후들이 원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금세 눈치챌 수 있다. 그들은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꾀할 통치 철학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거였죠.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 제후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을 가만두겠어요? 자꾸 군대에 동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백성의 삶이 정말 황폐화되고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이 철학자들은 이것이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죠. 이때 수많은 제자백가가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백가란 말 들어봤죠? 170개나 넘는 제후의 나라에 붙어서 먹고 사는 참모들을 말해요. 책사들을 말이죠. 다 지식인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공자도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이고 맹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순자, 고자, 뭐 이런 공손추 뭐 이런 사람 다 제자백가들이죠. 자, 그 맹자의 첫머리가 위나라의 양해왕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해왕한테 이랬습니다. 맹자가 이제 40세가 돼서 제자들을 데리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설득하러 다녀요. 자기 철학을 펼치러 다니죠. 이럴 때 먼저 위나라에 가서 양해왕을 만나요. 그랬더니 양해왕이 이럽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고명 아주 높고 이름이 높고 훌륭하신 분이 천리길을 멀다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러죠. 여기서 이익이란 말 보이나요? 이익. 예. 이렇게 물어요.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럽니다.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 어질고 의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 대신들은 그럼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될 건 뭐지?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럼 내 몸에 이익이 되는 건 뭐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전속할 수 없고 위태로워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무릇 죽이는 자는 그죠? 대신들이요. 대신을 죽이는 자는 그 밑에 책사들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익만 계속 이게 추구하다 보면 대신들도 이익만 추구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신들이 자기의 이익에 왕이 걸림돌이 되면 어떡할까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진정으로 당신이 부국강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왕이 할 말을 못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왕들이 부국강명만 원하니까 모처럼 맹자가 이제 인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익만을 물어보죠. 그래서 맹자가 실망을 했던 겁니다. 맹자는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정치 철학가였다. 불화란 말 보이죠? 잘 화합하지 못한다. 자, 이 시대는 전란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맹자는 인의를 주장하니까요. 네, 왕들이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겠죠. 그는 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을 왕도 정치란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왕도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트를 볼까요? 자, 여기 왕도 정치가 보이죠? 왕도 정치. 이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인데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길인데요. 이걸 달리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합니다. 삶의 길. 삶에서 인생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말해요. 올바른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올바른 인생길을 몸소 실천해서 백성들의 삶을 잘 보살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정치. 그러니까 왕이 인의를 실천해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정치가 왕도 정치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왕들은 왕도 정치를 했나요? 아니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계속 전쟁으로 몰아갔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반대해가지고 맹자는 뭘 했냐면, 민본, 여기 민본 보이죠, 여러분? 백성이 하늘이다, 이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상입니다. 백성이 근본이다. 네가 중심이 아니고 백성이 중심이다.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왕들을 설득합니다. 멋지죠? 네, 멋집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또요,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은, 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을 바꿔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왕도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좀 놀라운 사상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왕도 정치는 어진 정치를 펼쳐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인의를 바탕으로, 어질고 의로움을 바탕으로 인륜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백성들을 전쟁터로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당신은 백성들을 오히려 인의로 보살피고 네가 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저절로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국가를 생각해서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양의 왕은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를 뺏어 먹어야 부국 강병이 된다고 보고, 맹자는 그렇지 않다. 인의를 베풀고 왕도 정치를 실천하면 부국 강병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네. 맹자는 이런 왕도 정치가 가능한 이유로 이런 왕도 정치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선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와 성선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왕도 정치를 하려고 해도 백성이 착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왕이 모범을 보여도 백성이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맹자는 아니다. 백성은 원래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통치하는 사람, 왕이 백성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성선설에 있다 그랬어요. 자, 백성이 굶주리고 굶어서 죽으면 왕은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죠. 이게 바로 척하기 때문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왕이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인의로 교육을 통해 백성들이 선량한 마음을 품을 수 하면은 저절로 모든 인간이 그죠? 선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당신의 왕도 정치는 성공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맹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뚜렷이 나타난다. 성선설, 바로 이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시대와 갈등하면서도, 자, 시대는 전쟁의 시대죠. 그 전쟁의 시대에 반대하고 갈등하면서 왕도 정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맹자의 사상의 핵심에 가서 닿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죠. 맹자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끊임없는 전쟁과 백성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제후들을 돌아다니면서 왕도 정치를 하라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 먹히게 생겼는데 부국 강병이 중요하지 무슨 착한 백성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랬더니 맹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죠. 백성은 원래 선하게 타고났다. 그 선한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당신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저절로 당신을 위해 충성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다. 전쟁만 잘하고 무기만 좋으면 강한 나라인 줄 아느냐. 오히려 무기가 좋고 전쟁만 잘하는 나라는 그죠? 왕의 신하가 오히려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왕들을 설득했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본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